가장 좋은 거는 무주택자들이고요. 예. 무주택자들이 청약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는 분들은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시는 것도 좀 방법을 생각합니다. 올라갈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들이 제일 부러워요, 저는 지금. 지금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집 살 수 없는 경제력의 임차인들. 또 하나는 소득이 없는 1주택자들. 맞네. 이게 오래돼가지고 올라간 집 같은 경우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소득이 없을 수 있잖아요. 예. 두 층이 제일 불쌍하죠. 예를 들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원주민 분들, 네. 분양받은 분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기 마레프 가도 원주민 분들이 분양받아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뭐 마레뿐만이 아니라 압구정 현대아파트 반포주공 1단지도 그래요. 아, 그죠. 원주민 중에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포주공 1단지가 되게 싼 아파트였어요. 760만 원에 분양했어요. 예. 전체 한 채를. 근데 예. 그분이 그냥 51년을 살았거든요. 네. 살다 보니까 70억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연금이 380만 원이 나와요.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어요. 규제를 네, 한 거예요. 네, 네. 올해 아마 보유세가 4천 정도 나올 것 같대요. 네. 어떻게 내요? 1년에 소득이 4천밖에 안 되는데. 대출 받아서 내야 돼. 예, 그러니까 대출 막혀 있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작년부터 말씀하셨었는데 많이 올라갈 것 같다고 해서 네. 이거를 3, 4년 동안은 감당 못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냥 그 정도 돈이면은 강남권에 새 아파트 하나 조그만 거 사고 나머지 현찰 갖고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수밖에 분들이 없구나. 몇 분 있어요. 근데 이건 해피하죠. 그래도 집이 비쌌으니까. 네.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면은 안 올라가는 구축들 갖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근데 또 보유세는 또 올라갈 테고 그런 것들이죠. 잘라 들어가네요. 그렇죠. 어쩌면 뭐 핀셋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그전까지는 신경을 안 썼는데,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규제를 받을 거라고 상상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비거주 1주택자들, 초고가 1주택자들이 지금도 이제 좀 머리가 좀 아파지기 시작했죠. 초고가라는 것은 30억 이상. 예, 근데 지금은 이제 12억 이상부터도 종부세가 나오기 때문에 네. 초고가의 기준이 조금 높진 않아요. 저는 이제 초고가 처음에 저한테 설문조사 했을 때 저는 100억 이상이라고 썼었거든요. 네. 근데 뭐 영감섬심 뭐 12억 이상이 그냥 초고가 보고 30억은 더 내는 거고요. 서울 국평 평균 가격이 지금 한 10억 되나요? 아니요. 그거 15억입니다. 아, 그럼 이게 무슨 12억이 초고가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제가 논리로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예. 처음 초기에 17년도가 6억이었어요. 6억이니까 곱하기 2하면 12억이니까 네. 그것도 뭐 그냥 뭐 비싸진 않지만 뭐 니즘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은 15억인데 12억이 지금 종부세 대상 기준이거든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네. 그럼 나라가 제일 이득이네요. 그렇죠. 아무 세율 구간도 안 바꾸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네. 서울 아파트 공시 가격이 평균적으로 18.7% 올랐어요. 네네. 그다음에 한강 벨트들은 거의 40% 50% 올랐거든요. 네. 세율을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40% 50%가 더 들어와요, 올해. 네. 그런 거죠. 처음에는 다주택자만 규제를 했는데 네. 비거주 1주택자 규제했죠. 네. 그리고 실거주해도 초고가 12억 이상 이제 규제가 더 심해지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아마 이제 그것까지도 안 되면 재산세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아. 집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되는 거죠. 네. 재산세. 네. 그러면 이제 집이 뭐 1억이든 2억이든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아, 그거 다 해당되면은 다시 규제가 의미 없어지는데. 그죠? 그럼 그게 그냥 스탠다드가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규제의 역설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증세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또 해소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모두 집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된 다음에 또 이제 평평해지니까 네. 또 좋은 데 올라가면 또 쟤네 탓을 하고 거기서부터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부동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뭐가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정상이면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주택 하지 말라 그래서 똘똘한 채로 갔는데 똘똘한 채를 또 규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뭘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세호동 싸움에 등골 터지는 것은 세입자들이고요. 세입자들은 진짜 선택의 방법이 없어요. 대출도 안 나오는데. 그럼 결국은 올라가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은 다세대 빌라까지 사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가는 거죠. 아, 거기 빌라는 그래도 전세를 사는 게, 전세는 너무 위험하고 또 깡통 그거니까. 예, 맞습니다. 월세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억짜리인데 전세가 7억인데도 우리가 몰라요. 그거 모르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전세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빌라는 매매나 전세는 저도 추천하지 않고 굳이 꼭 가신다고 하면은 그 보증금도 경매 넘어갔을 때 최소 보장되는 보증금이 있어요. 무조건 나라에서 주는 거. 서울이 뭐 한 5천만 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이하로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월세.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5천에 얼마 이런 그렇죠, 게, 그렇죠. 그죠? 그런 것만 해야죠. 그거는 네네. 무조건 해준다 예, 그러더라고요. 최우선 변제 예, 보증금.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소액 임차 해가지고 거기에 월세로 사는 전략이 지금은 남아 있는 거네요. 임차인들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는 월세를 낼 바에는 네. 그냥 집을 사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다세대 빌라를 사야 되잖아요. 다세대 빌라 말고 경기도 인천에 살면 돼요. 경기도 인천. 예, 서울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규제 지역은 대출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들, 지금 남양주라든지 아. 의정부라든지 네.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네. 부천, 김포, 인천, 서구 이런데 아. 여기는 한 5억, 6억이면 삽니다. 대출이 70%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GTX가 다 뚫리거든요. 네. GTX 뚫리게 되면은 최소한 2억, 3억은 올라요. 그때 네. 다시 또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다 3기 신도시도 같이 있는 지역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GTX 뚫린다 그래도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요,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분산돼서 상계신도시가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시기가 또 다 나눠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1기 신도시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입주해야 되는데 네. 지금 1년에 몇천 건씩밖에 입주를 못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죠. 김포도 올라요? 김포도 서울 가까운 쪽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딱 두 군데인데 고촌이라고 하는 곳이랑 북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걸포 네네, 북변. 네네. 걸포 북변은 일산대교 넘어가면은 킨텍스가 있어갖고 GTX를 탈 수 있어요. 네네. 금방 갑니다. 예. 고촌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아. 그런 수요가 있죠. 저는 일기 신도시 되게 좋아해요. 인프라가 좋잖아요. 예. 그냥 그런 데들 좋고 또 일기 신도시 중에 좋은 게 또 재건축할 때가 됐어요. 그럼 또 재건축 호재도 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고 차라리 경기도에서 좀 보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 있는데 네.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안 묶여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죠?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경매 나오게 되면 전세를 끼고 살 수 있어요. 아, 그쵸. 맞네. 이 사람이 그거니까. 네, 이건 허가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요. 비싸요. 처음에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있잖아요. 네. 10억으로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되면은 네. 보통 유찰이 되잖아요. 네. 20%, 30%씩. 유찰이 안 되고 10억짜리를 11억이나 12억에 사요. 네. 왜? 대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 전세 같은 경우는 무이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이자에 대한 것들을 계산해서 내가 대출 이자 내는 거를 감안해갖고 더 비싸게 낙찰을 받습니다. 보증금 안고 낙찰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시세가 올라갈 게 뻔히 보이니까 네. 그런 거죠. 네. 그럼 그거 같은 경우는 실제 내가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겠네요. 없죠. 예, 그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대출 규제는 똑같아요. 대출 네. 뭐 안 하냐 안 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전월세 끼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죠. 그걸 언제까지 이 사람 내보내야 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없어요. 예. 원래 주인처럼 반주해 주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최근 30대들이 경매에 많이 진입을 했어요. 네, 옛날은 네, 막 네. 경매 배우려면 학원 가서 배우고 그랬는데 요즘 30대 친구들이 되게 똑똑해요. 네. 유튜브 하루 종일 보면은 네. 다 경매 박사가 되어 있어서 아. 그대로 매뉴얼대로 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2027년도까지 공급이 없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네. 임차 가격이 일단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라 네.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아마 종류 불문하고 서울, 경기, 인천, 지방의 광역시급들은 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 없는 지역과 인기 없는 아파트들은 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주택자 분들은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시고 인기 없는 주택들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인기 있는 것이 올라가기 전에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월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대비도 좀 해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고 싶은 것들은 혹시라도 지금 다주택인데 뭔가 시장이 바뀌어서 이게 또 나한테 또 물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다 파세요, 그냥. 네. 예, 그건 진짜 다 파시기 바라고요. 두 채 이상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 시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이제 시세가 옛날에 금액이 작을 때 예. 투자 금액이 적을 때는 이게 좀 메리트가 있었어요. 예. 조금만 올라도 수익이 되니까 예. 지금은 일단 갭이 커져서 예.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의미가 10년 주는 거잖아요. 네, 네, 10년 네. 동안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주라는 거예요. 네, 네. 미국이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양도소득세를 거의 안 받아요. 비과세 구간도 크고 구간을 넘는다 하더라도 이연을 해줘요. 왜냐면 네. 이사를 못 가기 때문에 이걸 네. 세금으로 걷어가는 순간 수평이동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인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였는데 네. 이분들은 지금 혜택을 주는 것들이 왜 생겼는지에서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 그냥 없애기만,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혜택이다. 투기꾼들을 위한 그 혜택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없애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처음에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지금 상업용 시설들은 혜택이 없잖아요. 오피스텔도 네. 없는데 네, 네. 굳이 주거에만 줬던 이유는 실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사 가는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들인데 그것들 지금 하나씩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 세제 개편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거는 12억 이상 구간에서 네. 그러니까 12억까지 비과세 하는 건 일단은 이거는 건들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위에 구간에 대해서 원래 보유를 하게 되면 몇 년 보유하냐 몇 년 거주하냐 이거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걸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득을 없애는 거죠. 거죠.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2억 이상 구간, 그러니까 이번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기준이 12억이고요. 12억. 예, 12억 이상 것들에 대해서만 보유세랑 양도세를 증세한 거죠.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12억 이하까지 내려올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든다는 거죠. 다음에. 내년에 집값이 또 올라가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은 또 이런 또 얘기도 나왔었어요. 네. 비과세 혜택을 딱 한 번만 준대요. 12억 이하 구간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였었거든요. 12억 이하 구간도 비과세 혜택을 한 번. 예, 그거 이제 이광수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거 좋다라고 바로 현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냐면 12억, 네. 그러면 평생 살면서 이사를 한 번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뭐 장점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방이 지금 붕괴되고 있잖아요. 네.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을 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못 와요, 서울로. 지방에 살아야 돼. 예. 애를 낳지 말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둘째를 와이프랑 엄청 싸워왔거든요. 왜냐면 애가 한 명 더 생기게 되면 방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방이 하나 더 필요하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하려면 지금 돈을 애 한 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넣어야 되는 금액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떠나라는 거죠. 경기도 가면 살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여러 가지가 앞뒤 사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진짜 평생 비과세를 한 번만 하게 되면은 대표님 말씀대로 한 집에 계속 살아야 돼요. 규모를 넓혀서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입지를 낮춰야 돼요. 서울 사람들은 경기도로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 게 아니라 하급지로 보내는 정책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지방으로 그렇게 한 단계씩 낮추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12억 원 이하 구간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게 네. 만약에 그 제도랑 비슷한 정도의 제도가 나와도 그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크다.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냥 나온 아이디어 건 던졌는데 아닙니다. 대통령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아니, 제가 갑자기 얘기하고 소름이 딱 끼친 거야. 예. 예.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예.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거주용이라는 걸로 완전히 묶어버리게 되면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지방 소멸되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네. 인구 감소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보령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보령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령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서울에 아파트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없죠. 돈이 있어도 네. 서울 아파트를 사면 지금 불법이니까. 그렇죠. 가서 살아야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방 붕괴를 오히려 더 유인한다니까요. 맞습니다. 왜냐면 네. 여기를 떠나야지만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진짜. 저도 다 못 외워요. 저도 세법도 너무 복잡해서 옛날에는 다 외웠었는데 네. 세율도 모르겠고 네. 이게 여기 비과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항상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김학렬 소장님이 네. 진짜 부동산 전문가거든요. 25년 동안 이것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데 헷갈리게 돼 있다는 거는 이게 네.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세금 폭탄 맞기 쉽게 이제 요 구조를 네. 딱 짜놓은 거거든요. 저는 대출이랑 세금 얘기 그래서 안 해요. 제가 실수할까 봐. 아니 그게 무슨 파는 순서도 있고 네, 맞아요. 대출도 받는 순서가 있고 네. 뭐 희한하더라고. 이제는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안수남 세무사님 아시죠? 안수남 세무사요? 예, 대한민국 예. 부동산 세무의 넘버원이세요. 그래서 저는 제네시스 박밖에 모릅니다. 제네시스 방이 조금 존경하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특히 그분에 다 찾아가거든요. 네. 근데 이 형님도 네. 의뢰가 들어오면은 3명한테 물어보신대요. 본인도 못 믿겠다고. 이분은 50년 이상 하신 분이야.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걸 본인이 어떻게 쫓아가. 매년 책을 4,800자리를 매년 예. 쓰시는 분인데 본인도 본인을 못 믿겠다. 그러면 국세청에 있는 실제 세무 공무원분들은 이거를 실수 없이 다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분 실수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실수해서 잘못 세무 처리했잖아요. 예. 국가에서 보상 안 해줘요. 그걸 내가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네, 그것도 웃겨요. 거기 써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고. 진짜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국세청 직원들을 가리키는 세무사가 네. 김호영이잖아요. 미네르바 올빼미. 네네네. 국세청 대상 직원들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 예. 왜냐면 실수가 너무 많아. 서로 체크하는 거예요. 서로 실수가 많구나. 서로 강의를 들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말씀드렸죠. 50년 하는 안수산 세무사님도 이거를 세 명한테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시점도 중요해요. 거기서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 임대사업자 한 것도 2018년 몇 월 이전에 했냐 이후에 했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하루 차이로 큰 차이가 네. 나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그 대책들 나온 날짜마다 적용되는 세법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과를 해서 그래요. 그냥 똑같은 기본적인 세율로 다 복합해버리면 끝나는데 네.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결국은 복잡하면은 세무사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세무사분들이 또 좀 실수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 양포세 이런 게 나오는 게 배액 배상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맞는 거야.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너무 복잡해. 예.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은 일단은 저는 포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 목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맞아요. 부동산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면 너무 그걸로 몰아가니까 좀 네. 부동산 컨텐츠가 올라오면 그래서 저는 이걸 확실하게 얘기 드리는 게 저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를 아예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저도 그거에 그걸 대해서. 추천을 합니다. 네.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주식은 없죠. 예, 근데 주식은 철저하게 불로소득이잖아요. 네네. 특히 주식도 뭐, 불로소득이죠. 예, 인버스 이런 거는 완전히 좀 회귀한 상품이잖아요. 네, 네, 투기 네. 상품이기도 하고. 네, 네. 예, 근데 소득 그거 없잖아요, 양도소득. 양도세 없죠. 예, 그래서 뭐 금투세 도입하는데 못했잖아요.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불로소득 뭐 세금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네. 좀 일방적으로 조금 불리한 것 같아요. 인식 자체가. 아, 예.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예, 그러니까 그게 이분들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감안해 주십니까? 왜냐하면 50년 동안 산 사람이잖아요. 그럼 5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된 것들도 감안해 주셔야 되는데 네. 그것들은 없잖아요. 그냥 산 금액부터 판 금액에서 그냥 철저히 빼버리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강제 참여 시장이니까 네. 약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임차인이 존재하죠, 무조건. 그러니까 아예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식이 없어도 참여해야 되는 시장이니까. 맞습니다. 그건 맞죠. 네,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뭔가 만지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처음에는. 네, 임대차 보호법은 100% 그것 때문에 예. 나온 제도이기도 하죠. 가장 처음에는 이 모든 부동산 정책들의 취지는 네. 강제 참여의 시장에 대해서 문해력이 높지 않은 수준인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 저는 임대차 보호법이든 부동산 관련된 모든 법규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그거를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보호하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거를 다 읽어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어버린 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해요. 예.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투자 상품, 그러니까 부동산도 투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아니면 시세가 안 올라갈 것 같으면 다 임차할 텐데 예. 그것도 안 되는 것들이니까 지금 그 지방 상황은 어떤가요? 뭐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죠. 옛날에 뭐 광주 봉선동이나 대구 수성이나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부산은 해운대구, 수영구 이런 예. 데들이 좀 인기가 많고 대전은 이제 서구나 유성구, 네. 둔산지구 이런 데 네. 있는데요. 한동안 어려웠어요. 서울이 작년에 오를 동안에도 지방은 안 올랐다가 네. 올해 들어서 올라요. 거기도 워낙 오랫동안 공급을 못했어요. 네.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근데 거기도 자체적으로 이사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내에서도 상급지로만 가요. 어차피 한 채 뺏기 못 사요. 지방도 다주택 규제가 있거든요. 네네. 한 채 뺏기 못 사기 때문에 지방에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도 이제 대표님께서 언급하셨던 지역들은 네. 지역 내에서 대장 지역들이거든요. 네. 서울로 따지게 되면 강남구 같은 곳이니까 네. 그런 지역들만 지금 오르고 있고 그 지역 내에서도 되도록 새 아파트 혹은 재건축이 될 아파트만 오르고 있어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네. 똘똘한 한 채 뺏기 못 사기 때문에 네. 예, 결국은 살 수 있는 아파트들만 오르는 거죠. 한 채 뺏기 못 사기 때문에. 모두가 한 채만 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걸 산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 분들도 딜레마가 뭐냐면은 예. 나는 지방에서 일도 하고 있고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 채 뺏기 못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심지어는 지방 걸 다 팔고 네. 본인들은 월세 살고 그 돈으로 서울 걸 샀어요. 작년까지 네. 똘똘한 한 채 정책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는데 최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서 실거주하지 않으면 1억가 안 나올 텐데요 라고 물었더니 애들이 가서 살 거예요. 애들 명의예요. 딱 그러면. 본인들은 지방에 살고 아이들은 서울서 학교 나와서 서울서 취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미리 사주는 거예요. 좀 그게 지금 트렌드입니다. 지방에서. 아. 예, 돈이 좀 있는 분들. 근데 이제 서울 살 돈이 없으면 지방에 똘똘한 걸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 예전에는 지방의 상위권 지역들이 서울의 한 중위권 이상이었었거든요. 네. 지금은 지방의 상위권 지역이 서울의 하위권 지역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방은 이제 다주택 규제가 서울보다 한 채가 더 있어도 상관이 없긴 한데 네. 지금은 무조건 한 채만 사게 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은 시세가 안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이 한 채 갖고 있는 것보다 서울 수도권에 한 채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방 분들도 서울 걸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잖아요. 실거주 안 하면은 또 안 되게 바꿨죠. 예, 바꿨잖아요. 예, 작년 10월 15일 대책 이후부터 바꿨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을 올려보낸다니까요. 아, 자녀들 서울에 너네 서울 가서 살아라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극단적인 케이스들은 그냥 주소만 옮겨놔요. 그리고 빈집으로 냅둡니다. 아. 예, 어차피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네. 임차 물건이 또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양쪽 집을 다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부분들도 있죠. 예. 아, 아니 그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책이 임차 물건들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전세만 문제가 아니라 월세도 많이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는 오히려 지금 거의 없고요. 월세를 네.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인데 네. 일단은 전세를 많이 올릴 수가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보증금을 고정된 해놓은 상태에서 월세를 추가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거죠. 예, 네. 잘 까보면은 이게 월세만 수수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월세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런 게 제일 많고 그리고 월세를 받던 사람들은 월세가 올라가는 것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일반 매매로도 많이 가고 그게 지금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금리 올라가고 하면 금리 네. 막 올렸잖아요. 네네. 그럼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 네.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해요. 일단은 작년 10월 15일 대책할 때 네. 6억, 4억, 2억으로 해놨어요. 6억, 그러니까 4억. 서울에서 그리고 경기도 규제 지역 내에서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네. 6억이에요, 6억.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네. 예. 그리고 규제 지역 내에서는 15억 이하만 6억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25억 이상은 2억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정부가 미리 알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네. 이자를 내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금리가 올리는 것 때문에 집을 팔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비싼 주택일수록 2억밖에 대출을 안 받았거든요. 그런 게 있죠. 예. 문재인 대통령 때는 초반에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부드럽게 시작을 했는데 네. 이번 정부는 조급한 게 작년부터 입주 물량이 아예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주식 시장을 좀 부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집을 보면요. 부동산 파트가 아예 없어요. 왜냐면 평균이었어요. 그냥 보합. 올라가는데 네.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내려가고 네. 전국적으로는 평균이었었고 보합이고 예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바로 시세가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특히 강남 네. 같은 경우 작년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긴급하게 갑자기 연속으로 3번 이제 규제 정책이 나왔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정책을 한꺼번에 투여를 했고 거기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안 쓰던 걸 또 하나 더 보탠 거예요. 그때도 삼청대자문 묶여 있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묶은 거였었고. 아, 그 서울시였고. 네. 아,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확 터져가지고 네. 지금 이제 올해 더 난감한 상황이 된 것들이고 아. 근데 이제 올해 입주 물량이 있느냐 없거든요. 네. 거기서 방법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수요를 그냥 말도 안 되게 누르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 수요 누르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매매도 하지 마, 전세도 하지 마 이거예요 지금. 제자리에 멈춰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주식시장이 이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목표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제 정권 목표도 주식에 대한 파트가 많았었고 아. 임기 내에 5,000포인트를 가는 게 목표였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요? 5,000포인트를 5년 동안 나눠서 갔으면 2,500포인트 시작을 했는데 네. 그걸 몇 개월 만에 달성을 해버렸잖아요. 하자마자 달성이 됐죠. 9,000 넘어갔죠, 오히려. 9,300포인트 갔다 보니까 네. 이게 주식을 이제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돈을 계속 넣어야지 지수가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미 9,000포인트가 넘고 10,000포인트 앞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급등하니까. 네, 쭉 뺐죠. 그러니까 네. 지금 7,000포인트가 내려간 상황에서 누군가 돈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6,000포인트도 깨졌어요. 예, 오늘 깨졌죠. 네, 네. 그래서 늘 대상이 없다 보니까 네. 이 상황에서 혹시라도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가게 되면은 더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동산으로 들어간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네. 비싼 집을 사면 안 되잖아요. 네. 싼 집을 사야지. 네. 돈이 남을 테니까. 비싼 집은 항상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전세 보증금 올려주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전세에서 보증금 못 올려주면 월세로 가게 되면은 전세 보증금이 남잖아요. 그거 주식시장에 넣을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저는 아마 큰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게 뭐 나쁜 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 모으고 되는 것들은 저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네, 네. 이게 억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주식은 게. 잘 돼야지 가는 것들이고 네. 지금처럼 막 흔들리고 레버리지 때문에 문제 때문에 네. 막 지금 갑자기 급격한 것들 때문에 거기 투기 시장이 되는 시장에서 저도 들어가란 말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은 이게 주식과 좀 다른 것이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임차든 자가든. 어쨌든 써야 되니까. 예, 근데 이사를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지금 딜레마인 거고 자가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뭐 좋지 않던 만족하던 상관없이 그냥 살면 되는데 임차는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지금 집주인이 전화 왔다고 했잖아요. 네.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한다면 무조건 밀려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내가 원하는 입지에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주거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임차인들한테는. 앞으로는 더 안 좋을 것만 남아있네요. 내년까지는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후년에도 있냐? 일단 후년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